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간의 대립의 소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위협이 이렇게 현실화가 됐고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죠. 각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위 수단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재준 박사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는 이 책 부의 지정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들이 지금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대만까지 넘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그렇고 이제 박사님이 정치를 전공하시긴 했지만 이게 진짜 맞나? 그러면서 이제 투자해도 이게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 보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지 한번 해보는 그런 시도들.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 친한 선배가 네. 결국은 이제 사회과학 정치학자들이 사회과학.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준 조언이 자기 돈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놓은 학설 그리고 자기가 내놓은 이론 분석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질 거리가 없어요. 틀렸으면 그냥 틀렸나 보다. 그래? 미안하다. 뭐 이런 느낌. 미안하다도 사실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증명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운찬 선생님이 이제 경제학 개론 수업을 듣는데 이게 경제학자가 예를 들면 경제학자가 해야 되는 전망이 뭐냐 항상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정운찬 선생님은 수업 때 농담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요.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비관적인 전망을 해서 맞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 얘기 맞았다 열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 낙관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싸그리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항상 전망은 비관적으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얘기. 그 책임을 진다라는 게 뭐냐? 자기 돈을 걸고 내가 틀렸으면 내가 손실을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학자가 사태를 더 면밀하고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틀리면 저도 손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네. 저는 그 학자로서의 책임을 제 돈으로 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를 갖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인간의 어떤 고고함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제가 천박한 돈을 밝히는 뭐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저는 더 학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을 더 갖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게 돈을 밝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돈을 밝히는 아이 아니면 돈에 밝은 아이 이게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돈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돈으로 투자를 해보고 이게 진짜 돈을 걸어봤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를 통해서 스스로의 그런 정치적인 이론이든 어떤 생각을 증명해 나가고 평가를 받는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 책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 지정학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이게 책에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대만 그리고 이제 러시아, 북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부터 해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제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전쟁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걸려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 포탄 사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그리고 총 밥도 사야 먹어야 되고 되죠. 총알도 사야 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럼프 생각은 아마 이걸 거예요. 내가 돈을 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푸틴도 더 이상 뭐 협상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도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돈이 떨어지는 시간. 그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돈 떨어지면 전쟁 끝나고 협상 국면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봐라 내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화해시켜가지고 전쟁을 끝냈다 이런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야, 나 저기 평화상 안 주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왜 평화상 안 주냐? 근데 그게 또 정권 초기에 그런 업적이 있으면 이후 이제 정책을 펴는데도 상당한 그렇죠. 예, 바이든이 하지 못했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점점 좀 오고 있고 협상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푸틴이에요. 나폴레옹한테 유럽의 이제 열강들이 나폴레옹이 계속 수세에 몰리니까 나중에는 협상해서 그냥 전쟁 끝내라. 나폴레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은 세습 군주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당성.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 열강의 군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당신들과 태생이 다르다. 나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 나는 황제가 아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폴레옹은 황제가 아니라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푸틴이 전쟁을 이 상태로 끝냈다. 그러면 푸틴은 패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독재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패배한 독재자들은 항상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어마어마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 보면 협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든 전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려는 의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푸틴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푸틴이 합의할 수 있는 협상안은 확실하게 푸틴이 승리했다라는 거를 러시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협상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가져가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친러시아 정권이 통치할 수 있는 기반,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협상안이 우크라이나한테도 먹혀야 되는데 과연 이 푸틴의 협상안이 우크라이나에도 먹힐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둘 다 이기는 건 없는 거죠. 둘 다 이긴 셈 치자.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는 어려운 거죠. 아,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에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면 푸틴은 이제 패한 게 되니까 얻은 게 없잖아요. 얻은 게 없으니까 네. 뭐 한 거냐 그러면 3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니까. 네, 체면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처럼 어딘가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안 끝내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지금 이제 2년, 3년이 돼가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도 분명히 수혜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조가 변동한 것에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구조 변동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징후로 볼 것이냐, 일회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구조 변화의 징후이냐, 이걸 중요하네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간의 대립의 소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국의 긴 국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게 동유럽 국가들이었죠. 근데 탈냉전 이후로 보면은 서유럽 자본주의가 점진적으로 동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분명히 경제협력에서 출발한 기구인데 이게 마치 안보적인 동맹체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럽연합에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씩 가입을 한다. 러시아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되었던 것이고, 반대로 동유럽 국가들은 그냥 민주화되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유럽하고 서유럽 국가들하고 친해져야지 경제가 발전할 수도 있고 국민들의 자유도 확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나 러시아에 대한 원한들이 다 있어요.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들. 이러한 서유럽의 선진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 그리고 동유럽이 서유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구조적인 갈등의 축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 위협이 이렇게 현실화가 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유럽 국가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특히 트럼프가 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겠죠?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죠. 미국이 없다라는 공포감이 유럽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위 수단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 군비 증강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봤더니 재래식 무기 앞세워서 침공을 하더라. 그리고 여전히 화력전이더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를 사와야겠다. 그래서 각 국가들 사이에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이 계속 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폴란드인데 네. 폴란드가 가장 열심히 우리나라 이제 전차나 이런 걸 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굳이 한국 무기여야 돼? 왜? 이거죠. 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전 세계의 방산 기업들은 다 수혜주가 되겠죠. 근데 한국 기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북한하고 대치를 하면서 그동안 재래식 무기를 많이 사왔잖아요. 재래식 무기의 큰 수입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했던 건 뭐냐? 재래식 무기 사오면서 기술 이전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 이전 받은 걸 축적을 하면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도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방산기업의 장점은 뭐냐? 경쟁력은 뭐냐? 이를 놓고 봤을 때 선진 방위 산업 국가들의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제조를 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이게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애국심 차원에서 혹은 국뽕이라는 뭐 안 좋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인데 왜 애국심을 갖는 걸 다 국뽕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 경제 흐름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방위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이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군비 증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무기 거래 시장에서 한국의 방위 기업들은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 네. 아까도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으로부터 온 기술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그 기술 이전을 얼마만큼 더 확보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도 더 얼마나 많이 기술력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방산업체가 가져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거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 성장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안 좋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일단은 주식은 다 급등을 하겠죠. 전쟁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전쟁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러시아 관련 주들이 오르겠죠. 러시아 관련된 이제 재건 주식들 뭐 이런 주식들이 또 건설업 주식이 또 올 그렇죠. 초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 이 이슈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왔다 갔다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푸틴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주식도 주식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있죠. 이제 북한 얘기인데, 사실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북한에 대한 컨텐츠들이 요즘에 쏙쏙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좀 든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큰 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 변수가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 변수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이나 북한도 방위 산업으로 이익을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위기 상황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생명줄 역할을 했던 게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을 하면서 수혜를 입었다? 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출을 한 거네요, 러시아로. 네, 그게 참 어찌 보면 같은 민족 입장에서 보면 비극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북한이 굳이 개혁 개방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흔히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가는 결정적인 변수는 북한의 경제난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북한의 숨통을 더 조이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을 손 들고 것이고, 나올 거다. 개혁 개방을 하려면 미국하고의 관계를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수순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북한이 개혁 개방에 대한 유인이 동기가 그만큼 약화되었다라고 그러시겠네요. 볼 수가 있는 배가 것이죠. 좀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병력까지 보내면서 무기뿐만 아니라 병력까지 보내면서 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반인륜적인 그러니까요. 어린 병사들을 이제 맞아요. 북한에서 독재자가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부대 지휘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러시아군 지휘를 받는. 맞아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먼저 북한군을 이제 투입을 힘든데 하겠죠. 저기 가서 네가 뭔가 네. 어려운 일을 할 때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일이다. 예. 그런 배경을 보고 있는, 아니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까지 파병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는 중국의 시각도 궁금해요. 중국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 이런 상황을. 이게 또 하나의 또 중국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 중국이 기회 될 수 네. 있는 게 항상 이렇게 갈등의 씨앗은 바로 옆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멀리 사는 사람이랑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도 큰 나라고 중국도 큰 나라죠. 둘 사이의 국경선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둘 다에게 서로가 위협이란 말이에요. 서로 경계를 하고 있고, 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도 붙어 있고 중국도 붙어 있고 하는 나라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러시아랑 그렇게 친해졌다. 동맹 수준으로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위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한국이랑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한중 관계가 풀리게 되면 또 중국에 대한 경제적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또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중국이랑 적대적일 것 같은데, 근데 정책 상황이라는 건 어떻다? 이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현재 속에 항상 숨어 있다는 거. 그걸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중국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 갔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의 지정학적 위기를 한국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다. 그게 아마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그 비자를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약간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속내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쵸. 네. 여러 가지 화해의 징후들이 뭐 이번에 이제 온다고 하고 그렇죠? 이번에 우리 대통령하고 또 이제 시진핑하고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로 상호 방문 정상회담 논의가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중 관계에 이제 또 다른 변화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 부수적인 변수가 있고 핵심 변수가 있어요. 부수적인 변수들이 막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황을 결정하는 건 뭐다? 핵심 변수란 말이에요.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 개선의 수준과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집권을 했는데 북한과 한국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계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유화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과거에 나는 북한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잘 지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면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북한 정권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김정은의 생존이죠. 그렇죠. 김정은 생존. 네, 김정은과 김정은 가족들의 생존이죠.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북한하고 미국 관계를 살펴볼 때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북한의 내부의 권력 구조란 말이에요. 독재 체제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뭐냐면, 독재자가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세면 셀수록 독재 권력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식량을 나눠줄 수가 있어. 그리고 물도 나눠줄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만 듣겠죠. 근데 내가 물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한테만 나눠주는 거야. 아하. 그러면 그 몇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수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독재 체제가. 네. 그러면 다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독재자랑 더 친해져서 자원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오히려 독재자한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핵심 계층, 핵심 지지 계층에 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자가 총하고 칼로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자원을 배분하는 권한을 갖고 총과 칼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독재 권력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 독재 권력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느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지 못할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얘 말을 듣지 않아도 다른 데서 내가 돈 벌 수가 있어. 그게 뭐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북한에 스며들어요. 그러면 독재자가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은 약화될 거고 이게 뭘 가져올 수가 있느냐? 독재 권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독재자는 가급적이면 개혁 개방을 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걸 폐쇄를 하고 본인이 혼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 개방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되느냐? 권력이 분산되어야 된다는 거죠. 권력 구조의 변화 없이는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1기 트럼프 집권할 때도 저는 이제 그 변수에 주목해서 북미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설명 중에 하나로 그 설명을 했었던 것이고요. 왜냐? 북한의 권력 구조가 변화된다라는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권력 구조가 예.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예, 북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뭐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것이 독재고 이러한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 이게 트럼프 말만 듣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무리가 네. 있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